그날 새벽 공터 한가운데 시신이 놓여 있었어요. 칼자국은 제가 익혔던 기술 그대로였죠. 누군가가 저를 범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를 죽이기 위해 마지막 게임을 시작하려고요. 지금부터 그 숨막혔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서울 외곽산업단지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는 유니온 보안업체 유니폼을 입고 건물 사이를 조용히 걸어다니며 야간 순찰을 하고 있었죠. 33살, 키 165cm의 날씬한 체구에 단정하게 묶은 검은 머리카락.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 무표정했고 말수도 극도로 적었습니다. 윤아는 각 건물의 출입문을 점검하며 체크리스트에 꼼꼼히 표시해 나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단순히 문이 잠겨 있는지만 확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각지대는 없는지,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나 소음은 없는지, 수상한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는 않은지, 특수부대에서 몸에 밴 습관들이 여전히 그녀의 몸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아, 또 밤새우고 계시네요. 새로 입사한 막내 김하늘이 편의점 봉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25살의 밝고 활기찬 청년이었지만 윤아 앞에서만큼은 항상 조심스러워했어요. 따뜻한 커피 사왔어요. 이 추운 날씨에 혼자 돌아다니시면 얼어 죽으실 것 같아서요. 하늘은 윤아에게 캔커피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 앞에서도 윤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단 3글자. 윤아는 항상 이렇게 최소한의 말로만 대화를 끝냈습니다. 하늘은 이미 그녀의 이런 성격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때로는 그 차가운 말투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죠. 혹시 선배, 군대 다녀오셨어요? 걸음걸이랑 자세가 뭔가 다르시더라고요. 어깨가 항상 반듯하시고 걸을 때도 리듬이 있고 마치 행진하는 것처럼요. 하늘의 질문에 윤아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여전히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어느 부대셨어요? 혹시 헌병대? 아니면 공군이요? 자세가 정말 멋있어요. 그냥 일반 부대였어요. 윤아는 더 이상의 대화를 피하기 위해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하늘도 더 묻지 않았어요. 그녀가 과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사실 윤아는 단순히 군대를 다녀온 게 아니었습니다. 특수부대 중사 출신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현재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전역 후 모든 군 관련 기록을 조용히 정리하고 평범한 민간인 서윤아로 살아가려 했으니까요. 선배는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셨어요? 대학도 나오셨을 텐데 좀 더 좋은 직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늘의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윤아는 멀리 보이는 건물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조용해서 좋습니다. 조용해서요? 그게 전부예요?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도요. 그것이 윤아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에 치열했던 작전들, 동료의 죽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남긴 깊은 상처들,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선배 같은 분이 여기서 경비 일하시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늘의 말에 윤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더 큰 일이라 자신이 얼마나 큰 일들을 해왔는지 그가 안다면 놀랄 거였어요. 오전 6시가 되자 교대 근무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윤아는 간단한 인수인계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에서 그녀는 습관적으로 맨 뒤쪽 구석자리를 찾았습니다. 벽을 등지고 앉아서 모든 승객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였죠. 집에 도착한 윤아는 냉동실에서 꺼낸 냉동볶음밥으로 간단히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그저 고요한 정적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평범하고 예측 가능한 일상이 그녀가 간절히 원하던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 11시 윤아는 다시 야간 근무를 위해 산업단지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공기가 무겁고 끈적했고
어딘가에서 이상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비릿하면서도 역겨운, 한 번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그런 냄새였죠. 유나의 모든 감각이 곤두섰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몸에 밴 본능이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위험하다고 말이에요. 이상해. 유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건물 사이사이를 지나면서 그녀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그리고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묘한 정적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건물 뒤편 공터로 다가가면서 그 냄새가 더욱 진해졌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냄새를 맡은 건 특수부대 시절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그때의 기억들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동료들의 얼굴, 마지막 작전의 참혹함, 그리고 자신이 왜 군을 떠나야 했는지에 대한 아픈 기억들이요. 설마, 공터 모서리를 돌아서는 순간 유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여성의 시신이 드러났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유나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유나는 즉시 특수부대에서 배운 현장 보존 원칙을 떠올렸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심스럽게 시신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분석했죠. 피해자의 목 부분에 깊고 정확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출혈량에 비해 주변이 너무 깨끗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현장을 정리한 것 같았습니다. 유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너무 깔끔하다. 유나의 전문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건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었어요. 범행 수법이 매우 전문적이었고 현장 처리도 훈련받은 사람의 솜씨였습니다. 그것도 자신과 같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요. 그때 멀리서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배, 어디 계세요? 순찰 끝나셨어요? 유나는 재빨리 하늘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현장을 보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순수한 하늘이 이런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하늘아, 지금 당장 119에 신고해야 해요. 예, 무슨 일인데요? 선배 얼굴이 왜 그래요? 하늘이 유나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됐어요. 당신은 여기서 기다리고 저는 현장을 지킬게요. 하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시신이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신고하세요. 하늘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거는 동안 유나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상처의 각도와 깊이를 보니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일반적인 칼이 아니었어요. 군용 나이프나 전술용 칼 같은 전문적인 도구였습니다. 그것도 유나가 특수부대 시절 사용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형태였죠.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과 연관된 방식을 사용한 것 같았거든요. 유나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경찰이 곧 올 거래요. 하늘이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고생했어요. 이제 여기서 떨어져 있으세요. 선배는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혹시 아픈 데라도.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하늘 앞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충격적이라서요. 20분 후 경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강력반 팀장 문기태가 수사팀을 이끌고 차에서 내렸어요. 44살의 베테랑 형사로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이 인상적인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젊은 형사 2명과 감식팀이 따라왔죠. 신고자가 누구입니까? 문기태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어요. 유나가 앞으로 나서자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유나의 자세와 태도를 자세히 관찰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입니다. 서유나라고 합니다. 발견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시간 순서대로 빠뜨리는 것 없이 말입니다. 유나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기태의 시선이 계속 그녀를 관찰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뭔가 의심스러운 점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군 복무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유나의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네, 있습니다. 어떤 부대에서 복무하셨죠? 기간은 얼마나 되고요? 일반 행정병이었습니다. 2년 복무했어요. 반쪽짜리 거짓말이었습니다. 유나는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문기태의 표정을 보니 그가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감식팀이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문기태는 유나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 자세, 심지어 말투까지도 일반인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현장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 근처에서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다른 건 없었나요? 혹시 범행 수법이나 현장 상태에 대해 특별히 느낀 점은? 이 질문에 유나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너무 전문적인 분석을 하면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쪽으론 문외한이라서요. 하지만 문기태는 유나의 첫 번째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현장을 처음 봤을 때 그녀가 보인 침착함과 체계적인 관찰 방식이 일반인의 것과는 달랐거든요. 감식팀장이 문기태에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현장이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요? 너무 깨끗해요. 일반적인 살인 현장치고는 혈흔도 적고 주변 정리도 너무 완벽합니다. 그리고 감식팀장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상처 부위를 보니 범행 도구가 전문적인 것 같습니다. 군용 나이프나 전술용 칼 종류의 가능성이 높아요. 문기태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다시 유나를 바라봤어요. 혹시 칼 다루는 법 아십니까? 군대에서 배우셨나요? 아니요. 행정병이라서 그런 훈련은 받지 않았어요. 그때 하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형사님, 유나 선배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런 일과는 전혀 상관없으실 거예요. 하늘의 순수한 옹호가 오히려 문기태의 의심을 더 키웠어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료를 감싸려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두 분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내셨나요? 저는 이번 달에 입사했어요. 유나 선배는 저보다 1년 먼저 들어오셨고요. 그럼 서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네요? 네, 하지만 선배는 정말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항상 혼자 계시고 누구와도 트러블 없으시거든요. 문기태는 유나의 성격에 대한 하늘의 증언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조용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는 점이 오히려 의심스러웠거든요. 오늘 밤 근무는 혼자 하신 건가요? 네, 야간 순찰은 보통 혼자 합니다. 목격자도 없고 알리바이도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유나는 문기태의 말투에서 자신이 용의선상에 오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수사에 필요하시면 언제든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이 지역을 벗어나지 마세요. 수사 진행상 다시 연락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은 사실상 감시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유나는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누군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이 사건에 연루시키려 한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범행 방식, 현장 위치, 모든 게 너무 우연치고는 완벽했어요.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다. 유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을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현재 생활까지 파악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일까요? 다음 날 오후 유나는 보안업체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동료들이 그녀를 보는 시선이 어색했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대충 하고 지나갔습니다. 사무실 한 구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짜 유나 씨가 연루된 걸까? 아니야, 그냥 발견한 것뿐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뉴스에서는 용의자로 본다던데. 유나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태어난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면서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유나 씨, 잠깐 사무실로 오세요. 본부장 장소영이 유나를 불렀습니다. 40살의 침착한 여성이었지만 오늘은 표정이 무겁게 굳어 있었어요. 사무실 문을 닫자마자 장소영은 신문 여러 장을 유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거 다 봤어요?
신문 사회면에는 어젯밤 사건이 대서특필되어 있었고 그 안에 윤아의 이름과 소속까지 자세히 언급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기사에서는 전직 군인 출신 보안업체 직원이라고 표현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벌써 회사로 10번도 넘게 전화했어요. 인터뷰 요청부터 시작해서 당신 신상 정보까지 캐묻고 있고요. 장소영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회사 이미지가 타격받을까봐 우려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한 일은 아니었는데. 알아요.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네요. 고객사들도 벌써 문의 전화가 오고 있어요. 우리 회사 보안이 믿을 만하냐고요. 그때 사무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부장님 죄송해요. 근데 밖에 기자들이 와 있어요. 윤아 선배 인터뷰하려고요. 장소영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벌써?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제가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윤아가 일어서려 하자 장소영이 손을 저었어요. 안 돼요. 지금 나가면 더 꼬일 수 있어요. 뒷문으로 나가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고 기자들이 직접 찾아온 것 같았어요. 서윤아 씨 계십니까?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어제 사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윤아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던 자신의 바람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있었어요. 일단 오늘은 조퇴하세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집에서 쉬어요. 장소영의 배려였지만 윤아에게는 사실상 격리 조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뒷문을 통해 조용히 회사를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윤아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 언론의 관심, 경찰의 의심,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윤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기태였어요. 서윤아 씨, 죄송하지만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내일 오전에 서에 한번 나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인가요? 어제 현장에서 발견된 몇 가지 증거들을 확인해야 해서요.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윤아는 불안해졌어요. 추가 증거라는 게 무엇일까? 혹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더 나온 건 아닐까? 그날 밤 윤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누가 왜 자신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걸까? 특수부대 시절의 기억들을 뒤져봤지만 확실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경찰서 조사실에서 문기태는 파일 하나를 윤아 앞에 놓았습니다. 어제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몇 가지 추가 증거도 발견됐고요. 그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 사진이었습니다. 이 발자국 군화 자국입니다. 사이즈도 여성용이고요. 혹시 당신 것 같지 않나요? 윤아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것과 비슷해 보였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찰하면서 그 근처를 지나갔을 수도 있겠네요. 순찰 경로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순서로 돌았는지요.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윤아는 자신이 서서히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문기태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당신의 군 복무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요. 행정병이라고 하셨지만 기록상으로는 좀 다르네요. 윤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들통이 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특수부대 중사로 복무하셨네요. 그것도 대테러 부대에서요. 문기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윤아는 자신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단순한 행정병이라고 하시면서요. 윤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과거를 숨기고 싶었던 이유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거를 묻히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조용히 살고 싶어서라. 그럼 특수부대에서 뭘 했길래 그렇게 숨기고 싶으셨나요? 문기태는 윤아의 군 복무 기록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윤아가 참여했던 여러 작전들의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근접전투 전문가, 도검술 특기자, 침투 및 은밀작전 수행. 문기태가 기록을 읽어내려가자 윤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일반인 한 명 정도는 조용히 처리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어제 피해자가 칼에 찔려 죽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군용 전술 나이프이고 상처 부위를 보면 전문가의 솜씨입니다. 문기태가 부검 사진을 유나 앞에 놓았어요. 유나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처의 각도와 깊이가 정말로 전문적이었거든요. 이런 정확한 급소 공격은 특수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 정리도 매우 깔끔했고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냥 시신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현장을 보자마자 그렇게 침착하게 행동하셨을까요? 일반인이라면 충격받아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텐데요. 문기태의 지적이 날카로웠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무의식 중에 전문성을 드러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젊은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급히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두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피해자가 서유나 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나의 혈액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라는 건 연쇄 범죄를 의미했고 자신과의 연관성이 더 명확해졌다는 뜻이었거든요. 누구입니까? 박준호라는 남성인데요. 서유나 씨와 같은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저녁 후에는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유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박준호는 자신의 특수부대 동기였거든요. 함께 훈련받고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였습니다. 피해자를 알고 계시나요? 문기태의 질문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네, 군 동기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셨나요? 전역하고 나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3년 전쯤이 마지막일 거예요. 왜 연락하지 않으셨죠? 같은 부대 동기인데요. 유나는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특수부대를 떠날 때의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마지막 작전에서 동료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군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을 끊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그 작전에 박준호 씨도 참여했나요? 네, 그랬습니다. 문기태는 유나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가시죠. 경찰차를 타고 두 번째 사건 현장으로 향하는 동안 유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박준호의 죽음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과거 동료들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준호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그가 근무하던 보안업체 근처였어요. 그것도 어제 첫 번째 사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현장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범인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감식팀장이 문기태에게 보고했어요. 범행 도구도 동일하고 현장 정리 방식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점이 있나요?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남겨진 것 같은 증거가 있습니다. 감식팀장이 증거 봉투를 들고 왔어요. 그 안에는 군용 도구 태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당신 것 아닙니까? 문기태가 유나에게 보여준 도구 태그에는 분명히 그녀의 이름과 군번이 새겨져 있었어요. 유나는 자신의 도구 태그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전역할 때 반납했던 것인데 어떻게 현장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이건 제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요. 언제 잃어버리셨다고요? 문기태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유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도구 태그를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한동안 보관했었는데 보관했다가 언제 없어진 걸 알았나요? 몇 달 전에 짐을 정리하다가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이사하면서 분실한 줄 알았습니다. 유나의 대답은 진실이었지만 상황상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문기태는 그녀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참 우연히도 당신과 연관된 증거들이 계속 나오네요. 첫 번째 현장에서는 당신과 비슷한 발자국, 두 번째 현장에서는 당신의 도구 태그, 누군가 저를 범인으로 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나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문기태는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왜 당신을 범인으로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도 있나요?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을 떠올려 봤지만 자신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이 누구일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이 일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때 젊은 형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뭔데? 사망 당일 오후에 누군가와 통화한 기록이 있어요. 통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번호 추적 중인데 선불폰으로 보입니다. 추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문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조직적인 범죄의 냄새가 났어요. 서윤아 씨, 혹시 박준호 씨가 최근에 당신에게 연락한 적 있나요? 아니요. 3년째 연락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박준호 씨 말고 다른 특수부대 동기들과는 연락하고 있나요?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다른 동기들과도 거의 연락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저녁 후에는 다들 각자 길을 가고 있어서요. 특수부대에서 몇 명이나 함께 복무했었나요? 저희 기수는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녁 후에도 연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기태는 유나의 대답을 들으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같은 부대에서 함께 고생한 동료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는다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게 철저히 연락을 끊으셨나요? 혹시 부대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유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 작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마지막 작전에서 동료 한 명이 죽었습니다. 제 잘못 때문에요. 어떤 잘못이었나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 때문에 동료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다른 동료들과도 연락을 끊은 건가요? 네. 그들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문기태는 유나의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으로서는 다른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어요. 혹시 그때 일로 당신을 원망하는 동료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유나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때 일로 자신을 원망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 죽은 동료의 이름은 뭔가요? 최도경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기태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최도경, 혹시 그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확실합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공식 기록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문기태는 말을 멈췄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떠올랐거든요. 유나도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최도경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자신에게 복수하려고 한다면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최도경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죽었는지요.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3년 전 마지막 작전, 그리고 최도경의 죽음에 대해서 말이에요. 최도경은 저보다 5살 많은 선배였어요. 똑똑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죠.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억을 되짚어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마지막 작전은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이었습니다. 건물 내부로 침투해서 인지를 구출하는 임무였죠. 저는 팀 리더였고 도경 선배는 제 바로 뒤에서 업무를 담당했어요. 문기태는 유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진짜 고통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복도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먼저 들어갔어야 했는데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경 선배가 저를 밀어내면서 대신 폭발에 휘말렸어요. 건물이 반쯤 무너졌고 선배는 그 잔해 속에서 시신을 직접 확인했나요? 문기태의 질문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아니요. 현장이 너무 위험해서 즉시 철수했어요. 나중에 수색팀이 들어갔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매몰된 것으로 결론지었죠. 그럼 최도경 씨가 정말 죽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유나는 그제야 가능성을 깨달았어요.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 최도경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당신에게 원한을 품을 이유가 충분하죠. 자신이 죽은 것처럼 처리되었으니까요. 문기태는 즉시 특수부대 기록을 재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최도경의 생존 가능성을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1시간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팀장님, 최도경 관련해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젊은 형사가 급히 달려와서 보고했어요. 작전 이후 그의 신분증이 몇 번 사용된 기록이 있어요. 은행 거래나 통신사 가입 등등. 죽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최도경이 살아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그는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건가요? 신분을 숨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은 서윤아 씨 근처에서 활동한 흔적도 있고요. 근처에서요? 네. 서윤아 씨가 사는 동네 근처 원룸을 얻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두 번째 피해자 박준호 씨에게 전화를 건 것도 최도경으로 추정됩니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최도경이 살아있었고 유나를 감시하면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있을까요? 수소문해봤지만 며칠 전부터 행방이 묘연합니다. 아마 다음 계획을 실행하려고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유나는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거든요. 그럼 다음 타겟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서윤아 씨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노릴 것 같아요. 그때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세요. 녹음할 테니까요. 문기태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오랜만이야, 유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나의 혈액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최도경의 목소리였어요. 도경, 선배, 놀랐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서 말이야. 최도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깊은 분노가 숨어 있었어요. 선배, 저는 정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딴 말 듣고 싶지 않아. 그럼 왜 연락을 했어요? 마지막 게임을 하자고. 너와 나 단둘이 말이야. 유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만날 건데요? 옛날 우리가 훈련받던 그곳 기억하지? 폐기된 군 기지 말이야. 오늘 밤 12시에 와. 혼자서. 만약 안 가면? 그럼 내 주변 사람들이 계속 죽을 거야. 그 귀여운 후배 하늘이도 포함해서 말이지. 유나는 숨이 막혔어요. 하늘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알겠어요. 혼자 갈게요. 현명한 선택이야. 그리고 유나, 경찰 데려오지 마. 나는 너만 상대하고 싶거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조사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절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문기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위험해져요.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원거리에서 감시하면서요. 유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최도경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그가 눈치채면. 그날 저녁 유나는 폐기된 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최도경을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어요. 밤 11시 30분 유나는 폐기된 군 기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 기지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어요. 녹슨 철조망과 부서진 건물들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3년 전 마지막으로 이곳을 떠날 때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그때는 동료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그 동료와 마지막 대결을 하러 돌아온 거였습니다. 기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유나는 특수부대 시절의 감각을 되살렸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주변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문기태와 수사팀이 원거리에서 지원하고 있다지만 결국 최도경과의 대결은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훈련장 중앙에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정시에 왔네. 최도경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들려왔어요. 그는 유나에게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유나. 선배. 최도경의 모습을 보는 순간 유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3년 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상처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분노로 가득했어요.
많이 변했지?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해. 선배, 저는 정말 미안하다고 그때도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나는 3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 최도경이 천천히 유나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손에는 군용 나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폭발로 반쯤 죽었을 때 나를 구하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모두 나를 죽은 걸로 처리하고 떠나버렸지. 그때 상황?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이야. 내가 팀 리더였잖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너였어. 최도경의 목소리에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유나는 그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다른 사람들을 죽였어요? 박준호는 무슨 죄가 있다고. 그들도 공범이야.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지. 하나씩 처리하면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지켜봤어. 최도경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특히 내가 살인 용의자로 몰릴 때의 표정이 일품이었지. 평소 차갑던 내가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 유나는 온몸이 떨렸어요. 최도경이 얼마나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제 마지막이야. 너와 나 예전처럼 1대1로 해결하자. 최도경이 나이프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유나는 재빨리 옆으로 피하면서 특수부대 시절의 기술을 되살렸어요. 하지만 3년 동안 실전에서 벗어나 있던 터라 몸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느려졌네. 평화롭게 살다 보니 실력이 녹슨 것 같은데. 최도경의 조롱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유나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상대방을 자극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치열한 격투가 시작됐어요. 서로의 기술을 너무 잘 아는 사이라 쉽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공격보다는 회피에 집중했어요. 최도경의 분노를 가라앉힐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왜 제대로 안 해? 예전에 너는 이렇지 않았는데. 선배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이미 늦었어. 최도경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어요. 하지만 분노에 휩싸인 그의 움직임에는 빈틈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재빠른 움직임으로 최도경의 뒤로 돌아가서 팔을 제압했습니다. 나이프가 땅에 떨어졌어요. 끝났어요, 선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최도경이 마지막 발악을 하려 했지만 유나의 제압술에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기태와 수사팀이 도착한 거였어요. 선배,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유나의 간절한 목소리에 최도경의 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3년간 쌓였던 분노와 원망이 마침내 끝을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나, 나는 알아요. 선배의 마음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어요.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최도경을 체포했어요.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언론은 유나의 결백을 대서특필했고 그녀는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특수부대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세요? 기자가 묻자 유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돌아서며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